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스는 비교적 역사 시대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크기에 더하여 기록물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라오스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딱히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여기저기 유튜브 여기저기에 열려있는 정보를 토대로 간단하게 라오스 역사의 줄기만 조사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라오스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5편에 걸쳐서 라오스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오스는 역사 국가로는 비교적 출발이 늦습니다. 13세기 우리나라 고려 말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시작 이전의 라오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족이 라오스의 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족은 기원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최초는 알타이 산맥에서 거주를 하다가 점점 남하하여 중국 수촨성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세력에 밀려 점점 남하하여 중국 운남성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통상 대리석이라고 부르는 돌이 있습니다. 대리석의 대리가 나라 이름입니다. 대리석은 대리에서 생산된 돌이다라는 뜻이겠죠. 중국 최남단 운남성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대리국입니다. 지금은 대리시지만 과거에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1200년에는 백족과 타이족이 세웠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몽골입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몽골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리국에는 아주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하이 호수입니다. 얼하이 호수를 터전으로 삼아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국도 몽골족의 침입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남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갈래로 이동하였는데 하나는 미얀마 쪽으로 또 하나는 메콩강을 따라 남하한 것입니다. 라오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메콩강 루트로 이동한 타이족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인도차이나를 주름잡고 있는 태국이나 라오스는 원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주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여튼 몽고족으로 침입으로 인해서 타이족은 본격적으로 남하를 합니다. 얼하이 호수에서 물길을 따라 빠져나가면 란창강과 만납니다. 메콩강의 중국식 이름이 란창강입니다. 란창강을 따라 남한 타이족이 처음으로 멈춘 곳이 바로 십성반나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십성반나는 100만 명의 타이족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타이족이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메콩을 따라 이주하는 것은 민족의 생존이 걸린 큰 사건입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란창강에서 이름이 바뀐 메콩강을 따라 남하한 타이족 중 라오게 민족이 세운 나라가 메콩강 왼쪽이 란나 왕국이고 메콩강 오른쪽 편이 란상 왕국입니다. 란나 왕국의 중심이 지금의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라이에 처음 수도를 건립했으나 홍수로 인해서 더 서쪽으로 옮긴 도시가 지금의 치앙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란상 왕국은 지금의 루앙프라방 중심으로 국가가 건국됩니다. 란상 왕국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부족 개념입니다. 이런 호족들이 세운 도시를 무왕이라고 합니다. 란산 왕국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혈연의 기초를 둔 수많은 모왕들이 난립을 합니다. 이런 난립한 모왕들을 하나로 통일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바로 팥응움 왕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라오스가 실질적인 역사의 시작을 바로 1353년에 시작된 란상 왕국을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사시대는 다음 편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족에서 갈라져 나온 라오족은 원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태국과 라오스어가 일정 수준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타이족 라오족의 흔적을 살펴보면 길쭉한 배 위에서 여러 명이 배 젓기 하는 것 한 번쯤은 보셨죠? 이 배 젓는 것이 바로 생존을 위해서 필사의 탈출을 하던 모습이 지금의 민속놀이로 승화한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종교를 불교, 그 중에서도 소승불교 혹은
상자부 불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따이족 라오족의 종교는 정령신앙입니다. 현지에서는 피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즉 귀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정령신앙과 나중에 유입되고 공인된 불교가 혼합된 종교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 차이나 반도를 한때 주름잡던 크메르족과 산파족이 믿던 힌두교까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절에는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조각품, 장식품, 부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가 힌두교를 바탕에 두고 있으니 굳이 나누는 것도 조금 이상할 수도 있긴 합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정령신앙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물과 실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해보셨다면 4월달 설날에 물 뿌리는 풍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뿌리고 물을 맞은 사람도 성질 부리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물을 뿌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라는 것이 농경 사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이 가진 정화력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어느 나라에서도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이 바로 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실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하다가 보면 손목에 실을 묶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동남아 여행을 해보셨다면 한 번쯤 손에 실을 묶으셨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실의 역할은 쉽게 말해 결계입니다. 방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명실이 영혼을 지켜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물을 뿌리고 실을 묶어주는 역할은 따이족에서는 원래 무당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정령신앙에서 불교로 종교가 바뀌고 그 일을 지금의 절에 계시는 스님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여행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절에서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최초의 국가 란상 왕국의 건립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란상 왕국이 전에 따이족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몽고족의 침입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메콩강을 따라 남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는 미얀마, 일부는 태국, 일부는 라오스 쪽으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콩강을 따라서 라오스로 들어온 수많은 고족 세력들이 각기 세운 도시, 즉 무앙에서 각자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자기들 나름의 통치를 했다라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시행동, 시행통, 즉 루앙 프라방이 한 호족 출신의 영웅이 란상왕국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란상왕국의 건립의 스토리는 다음 편에 이어 계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귀로 듣는 라오스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라오스의 공식적인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랑받는 땅에는 수천 년에 걸쳐 다민족의 라오스 사람들이 존재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14세기 중반에 파응움 왕에 의해 우리의 선조들이 란상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라고 라오스의 헌법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라오스는 나라의 정체성은 란상 왕국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란상 왕국의 건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대리국에서 무려 1500km를 내려온 라오족은 라오스 북부 각 지역에 여러 부족으로 난립해 있었습니다. 이런 호족들이 세운 국가를 무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난립해 세워진 무앙들 중에 지금의 루앙 프라방을 근거지로 삼았던 무앙수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무앙수아 왕국의 왕자였던 파응움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건국의 왕이 그렇듯 파응움도 그럴듯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권력 다툼에 밀려 파응움은 어린 시절에 남쪽 지방인 지금의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까지 망명을 갑니다. 크메르 왕의 반대로 크메르 공주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나중에는 크메르의 장군으로도 성장을 합니다. 이후 복잡한 코락공원 이북 지역을 정비하라는 크메르 왕의 명령과 지원을 잇고 북쪽의 작은 무왕들을 차례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난상왕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때가 1353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민왕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말쯤에 사실상 이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란상이라는 뜻은 100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입니다. 그 시절 100마리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을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1292년에 건국한 태국 북동부 지역의 치앙라이의 란나 왕국은 100만의 논이라는 뜻입니다. 논이 그만큼 많으니 쌀이 많고 그만큼 풍요롭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란나보다 대략 60년 뒤에 무왕을 통합한 파응우 왕은 너네가 논이 많니? 우리는 무력이 강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를 자신의 고향인 시앵동 시앵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시앵동 시앵통이 이후 루앙 프라방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존의 지배 세력인 호족의 세력을 규합하고 왕권이 안정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백성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외세에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파응웅왕은 호족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수많은 혼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타이계 민족답게 기존의 종교가 토착신앙인 정령신앙을 믿고 있었습니다. 피신앙이라고도 불립니다. 피가 귀신입니다. 피신앙은 부족불로 모두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민심을 수습하기에는 불교를 선택하고 그 불교를 적극적으로 포교하게 됩니다. 불교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크메르 제국의 입김도 무시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크메르의 공주였던 아내가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메르에서 20분의 성녀와 수많은 기술자들의 지원도 받습니다. 불교는 난상왕국이 건국되기 훨씬 전부터 전해졌었지만 주류의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불교가 퍼진 시기가 난상왕국 건국 이후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인접 국가들이 모두 불교였으니까 아마 그 영향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를 통해서 자신과 왕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불상입니다. 시각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처갓집인 크메르 제국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크메르에 보내온 불상이 파방이라는 불상입니다. 파방이라는 불상은 스리랑카로부터 전해져 크메르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상이 파응움 당대에는 시앵동 시앵통, 즉 루앙 프라방까지 오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루앙 프라방으로 오게 됩니다. 파방의 이후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메콩강을 따라 올라가던 파방이 비엔티엔에서 배가 멈춰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비엔티엔에 사원을 짓고 파방 불상을 보관하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전설은 그렇지만 시앵동 시앵통으로 가져오지 못한 진짜 이유를 추정해보면 기독권을 지닌 호족의 세력을 파응웅왕 당대에는 완전히 규합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호족 세력이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국가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됩니다.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전쟁에 지친 백성들과 실제적인 기존 호족 세력을 완전히 규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난산왕국이 그나마 안정이 된 때는 그 다음에 왕이 된 아들 쌈센 타이 때부터입니다. 이름에도 나타나 있듯이 쌈센이란 말은 30만의 타이족이라는 말이 됩니다. 중국 운남성에서 내려와서 라오스 지역에 터를 잡고 있던 정복자 민족인 타이족이 30만 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타이족이 들어오기 전에 살고 있었던 피지배 백성이 4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합이 70만 명. 이것은 남자 기준이니까 난상왕국의 인구가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200만 명쯤 되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쌈센타이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조세와 병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를 통한 사상적 통합도 사원을 건설하고 불교와 승려들의 지위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란상이라는 중앙집권 국가로 묶는데 나름 성공하게 됩니다. 외교는 새롭게 뜨고 있는 태국의 아유타야와 본인 정책도 하고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크메르 제국과도 우호 관계를 가집니다. 란상 왕국은 삼센타이 치세 43년 동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삼센타이 이후 란상 왕국은 25년간 무려 7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베트남의 레 왕조에게 수도까지 함락당하기도 합니다. 이후 나라가 재정비되는 것은 1500년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재정비됩니다. 오늘은 란상 왕국의 파응움이라는 왕에 의해서 란상 왕국이 건국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동상이 바로 파응움 왕의 동상입니다. 헤어스타일과 복식을 보면 전형적인 크메르 제국의 복식입니다. 파응움 왕으로부터 시작된 란상 왕국이 2대 왕 삼센타이 왕을 거쳐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그 이후 수많은 왕권 다툼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던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 주도로 불교를 공인하고 포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왕들의 노력 때문인지 이어지는 3편에서는 확실한 왕권과 불교가 라오족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라오스 역사는 3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란상 왕국이 루앙프라방 지역에서 건국되고 초창기 시절에 안정을 거쳐 혼동의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돈의 시기에는 항상 영웅이 탄생합니다. 영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대에 혜성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선대의 밑거름이 많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의 건국, 아버지 이방원의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세종 때에 찬란한 국가적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란산왕국의 비순왕, 포티사라도 왕, 세타티라도 왕에 이르는 3대 3명의 왕이 란산왕국을 중흥시킨 장본인들입니다. 혼돈의 시대를 거쳐 나라의 정비를 시작한 왕이 1500년 왕위에 오른 비순왕입니다. 특히 비순왕은 종교적, 문화적인 업적을 많이 세운 문화예술의 후원자였습니다. 인도의 경전과 신화들을 라오스어로 번역도 했습니다. 1대 왕 파응웅왕 때 크메에게 얻은 파방이라는 불상이 비엔티안에서 루앙프라방까지 옮겨지지 않았던 그 파방불상을 옮겨온 왕도 비순왕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비로소 왕권을 안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고족 세력을 완전히 통합했다는 것이죠. 불상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 바로 지배계층과 비지배계층을 아우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그의 아들인 포티사랏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포티사랏 왕의 부인은 이웃나라 란나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란나 왕국은 지금의 치앙마이 지역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포티사랏 왕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불교를 란상 왕국의 종교로 선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비신앙, 즉 정령신앙, 숭배의식도 폐지했습니다. 피신앙의 사원에다가 불교 사원도 건립하는 강력한 포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때 불교가 깊숙이 라오스인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우리나라도 국사 시간에 어느 왕이 불교를 공인했니 많이 하는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왕국의 국민을 종교를 통해 사상적으로 통일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처가국가였던 란나 왕국은 극심한 왕위 계승의 문제로 혼란에 있었고 아유타야와 버마 왕국으로부터 위협도 받고 있었습니다. 포티사랏 왕은 그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쇠약해진 란나 왕국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세타티랏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본인은 란상 왕국의 왕으로
아들은 란나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포티사랏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코끼리 타다가 떨어져서 사망합니다. 동남아에 여행 와서 코끼리 탈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란나를 다스리던 세타티랏은 아버지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이때가 불세출의 영웅 세타티랏이 정계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후에 란상 왕국은 이복 형제들과 치열한 왕권 다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란나 왕국에 있던 세타티랏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왕국의 분열도 막아야 했습니다.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란나 왕국에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라케오입니다. 이 프라케오 불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케오 불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름은 바로 에메랄드 불상입니다. 프라케오는 인도에서 기원전 4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버마 왕의 요청으로 버마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마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크메르로 불시착하게 되고 이후 아유타야를 거쳐 치앙라이 지역 란나 왕국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라졌다가 1434년에 다시 발견됩니다. 이후 치앙마이로 옮겨져 란나 왕국의 보물이 됩니다. 세타티랏은 바로 이 프라케오를 앞세워 란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귀환이란 말입니다. 그 덕이었는지 어렵지 않게 왕권을 잡게 되고 왕국의 분열을 막게 됩니다. 이때 세타티랏의 나이가 1548년 나이 12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명종 3년 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권을 잡았지만 국제 정세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버마의 따응우 왕조가 급성장을 하며 세력을 팽창합니다. 실제로 8년 후 외가였던 란나 왕국이 따응우 왕국의 지배로 들어갑니다. 위협을 느낀 세타티랏은 즉시 아유타야와 동맹을 맺고 방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안함을 느낀 왕은 버마 따응우와 더 먼 곳인 이곳 비엔티안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할아버지 비순왕이 옮겨놓았던 파방이라는 불상은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불상을 남겨놓음으로써 백성들의 동요를 막고 기존 구세력, 그 호족 세력에 대한 배려도 해주었습니다. 이때 란상 왕국의 수도인 시앵동 시앵통의 이름이 성스러운 파방의 도시 바로 루앙프라방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란나에서 가져온 브라케오, 즉 에메랄드 불상은 자신과 구세력과 구분되는 진권력의 상징으로 비엔티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드디어 비엔티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1560년입니다. 조선 명종 15년 때의 일입니다. 이후 비엔티안은 란상 왕국과 이후 비엔티안 왕국 그리고 지금의 라오스 수도로 250년 이상 수도로 지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엔티안의 방어를 강화하고 대규모 궁전을 건설하고 란나에서 가져온 에메랄드 불상을 수용할 호파케오 사원을 건설하고 왕실의 권위를 나타낼 탄노왕 사원, 서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수도 비엔티안의 중심 사원인 왓시므왕도 이때 개축하게 됩니다. 조선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후 경복궁을 비롯해 많은 건물을 지어 왕권을 강화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타티랏은 향후 10년 동안 버마 땅우 왕족의 침입을 훌륭하게 막아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버마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유일한 왕국이 바로 란상 왕국이었습니다. 이때는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과 외갓집인 란나 왕국이 이미 버마 땅우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땅우 왕조의 아유타야 왕국의 파괴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아유타야 왕국의 뒤를 이은 왕조는 아유타야가 재건 불가 상태라 되어서 수도를 방콕으로 정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1571년 세타티랏 왕은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왕의 전사 후 2년 만에 란상 왕국은 20년간 버마 땅우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3대에 걸친 훌륭한 왕들 때문에 란상 왕국은 짧았지만 화려한 중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화적, 종교적 뿐만 아니라 수도를 비엔티안으로 옮기는 훌륭한 일도 해냅니다. 세타티랏 왕의 사후에 결국은 따응우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갔지만 외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지켜낸
훌륭한 왕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엔티안 탐노왕 사원 앞에 늠름하게 세워져 있는 세타티라드 왕의 동상을 보면서 현대의 라오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것도 아십니까? 이미 그 시절 세타티라드 왕은 바다가 없어 나라의 성장을 한계를 느낀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는 크메르 제국을 정벌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튼 세타티라드 왕은 영웅이 맞긴 맞나 봅니다. 비범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란상 왕국의 마지막 불꽃, 그리고 삼국시대로 분열되는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스 역사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작하였으나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을 있어서 수정하고 재업로드한 컨텐츠입니다. 영상은 별거 없으니까 오디오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란상 왕국의 마지막 불꽃과 삼국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버마 따웅 왕조에도 달에 차면 기울듯 그 기세를 잃었습니다. 긴 치세의 세월이 지나고 1637년 우리나라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인조가 잠실 롯데월드 옆에 있는 석촌호수, 즉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던 바로 그 해에 란상 왕국의 마지막 성군 수린야 봉사가 왕위에 오릅니다. 당시 비엔티에는 메콩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오는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시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부강하고 성장하려면 물류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미 서양인들도 교역을 위해 비엔티안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상인인 핸드릭 라이클로프 반 고엔스는 1941년 그의 기록에 따르면 비엔티안의 궁정은 매우 웅장했고 왕과 귀족들이 경건하게 자신을 맞이했으며 불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라오스 외관의 경제와 농협 그리고 쌀과 의류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소외되었던 무역의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비엔티안 사람들은 매우 활발하고 활동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수린야 봉사왕의 통치 아래 라오스는 비교적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선박들에게도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의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덕분에 란상 왕국도 왕국 역사를 통틀어 마지막 중흥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수린야 봉사 시절의 라오스는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많은 사원이 건립이 되고 화려한 예술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문학도 발전이 되었고 영토 확장에도 꾸준히 힘을 썼습니다. 법 체계도 정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이 문제였습니다. 수린야 봉사는 성격이 굉장히 고리타분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도리가 없다는 거죠. 왕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수린야 봉사왕은 법의 집행을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도 너무 엄격하게 적용시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법의 공평한 집행이 아이러니하게도 란상 왕국이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린야 봉사에게는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신하의 아내와 간통을 합니다. 고지식한 수린야 봉사는 아들을 처형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왕위 계승을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없으니 수린야 봉사의 어린 손자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에게 섭정을 맡깁니다. 자칫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린야 봉사가 영조처럼 50년 이상 왕위에 있었던 것도 비슷합니다. 왕이 직접 아들 세자를 죽인 것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손자 때 우리나라는 정조라는 훌륭한 왕이 왕위를 지켰지만 수린야 봉사의 손자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약해진 왕권을 틈타서 반란 세력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립니다. 수린야 봉사의 손자는 루앙 프라방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 베트남의 망명에 있던 수린야 봉사의 조카가 비엔티엔으로 와서 반란 세력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루앙 프라방으로 도망갔던 수린야 봉사의 손자는 거기에서 란상 왕국의 정통성을 내세워 나라를 세웁니다.
바로 1707년 세워진 루앙 프라방 왕국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때가 350년 역사를 가진 란상 왕국이 망하는 해가 됩니다. 또 수리나 봉사의 또 다른 손자가 비엔티안 왕국의 남쪽에서 참파삭이라는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찬란했던 인도 차이나의 란상 왕국은 세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고 그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왕국이 세 개로 쪼개지니 국력이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베트남과 태국의 간섭이 점점 심해지고 이후 국력이 약한 세 나라는 주위 강대국들 틈에서 본격적인 약소국의 길을 걷습니다. 이 세 나라는 나라의 번영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760년대와 1770년대는 태국과 버마가 힘겨루기를 하던 시절입니다. 태국과 버마가 사이가 좋지 않고 힘겨루기를 하니 이미 약속으로 전란해버린 란상 왕국의 후예, 즉 루앙 프라방 왕국과 비엔티안 왕국은 각자 도생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루앙 프라방 왕국은 태국에 붙었고 비엔티안 왕국은 버마 왕국에 붙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비엔티안 왕국과 루앙 프라방 왕국도 사이가 좋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혼란을 등장할 불세출의 영웅은 태국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1779년 톤부리 왕국의 탁신 대왕이 버마와의 세력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존재감이 없었던 참파삭 왕국을 정리하고 태국의 영토에 편입시켜 버립니다. 다음은 비엔티안 왕국을 점령하여 속국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 비엔티안의 모든 건물들이 1차적으로 파괴되게 됩니다. 루앙 프라방 왕국은 톤부리 왕국이 비엔티안을 공격할 때 톤부리 왕국을 도왔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루앙 프라방 왕국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맞이한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신흥왕국인 톤부리 왕국은 왕국의 전통성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 비엔티안의 프라케우, 즉 에메랄드 불상과 루앙 프라방에 있는 파방 불상을 방콕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후에 루앙 프라방 왕국이 파방은 돌려받습니다만은 에메랄드 불상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고 앞으로 영원히 돌려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미 태국의 국보로 지정되어 버렸습니다. 이 에메랄드 불상은 태국 방콕의 에메랄드 사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국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만다라라는 정책입니다. 어느 정도 독립성은 유지시켜 주되 전쟁과 왕위 계승은 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826년 비엔티안 왕국의 아누봉 왕은 베트남과 손을 잡고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이 부족한 비엔티안은 태국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로잡혀서 방콕의 감옥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비엔티안의 왕이 죽음으로 비엔티안의 왕국의 수명도 끝이 납니다.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비엔티안 왕국은 처참하게 파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엔티안에서 볼 수 있는 비엔티안 왕국의 건물들 혹은 사원들은 1900년대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재건되고 보수된 것입니다. 아누봉 왕의 동상은 비엔티안 메콩 야시장 근처에서 태국을 향하여 손을 뻗고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라오스 역사 식민지 시대와 1975년 공산화될 때까지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역사 마지막 편입니다. 영상은 특별한 것이 없으니 음성으로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란상 왕국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수린여 봉사왕 이후에 삼국으로 나눠져 태국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왕국 중 혼자 살아남은 루앙 프라방 왕국은 주위 정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청나라의 태평천국의 난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라오스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무력 세력의 진입은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호시탄탐 정복을 노리는 태국과
베트남도 끊임없이 루앙프라방 왕국의 정권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겪은 루앙프라방 왕국은 결국 프랑스에 보호 요청함으로써 식민국을 자처하게 됩니다. 태국과 베트남에 얘네들 우리 너무 괴롭혀요. 우리는 프랑스 형님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걷어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라오스를 지배하고 있던 태국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메콩강을 경계로 라오스의 땅을 태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라오스에게 넘기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결국 1893년 시암과 프랑스 간의 전쟁 이후로 라오스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가 인정이 됩니다. 태국은 라오스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게 되죠. 이때가 지금의 라오스 국경이 만들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난산왕국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프랑스 덕분이라면 덕분에 조금이라도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프랑스의 보호령이 됩니다. 이후 루앙프라방 왕국뿐만 아니라 비엔티엔 왕국, 참파석 왕국의 영토까지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합병이 됩니다. 라오스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보호국은 1893년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룬 1953년까지 계속됩니다. 프랑스가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프랑스 총독이 실권을 가지게 되고 왕은 허수아 외에 불과합니다. 식민지 국가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겪어봐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후 프랑스는 수도를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엔으로 옮깁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비엔티엔이 라오스 영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수월했고, 두 번째는 란상 왕국의 옛 수도를 재건해준다는 상징적인 명분을 주어서 라오스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는 프랑스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식민 통치가 먼저 시작된 베트남에서 교육된 베트남인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라오스 사람보다는 베트남의 앞잡이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과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할 때와 버마를 식민지를 삼았을 때 중간 관리자들을 자기들이 가르치고 키운 인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식민 통치를 한 것과 똑같이 프랑스도 라오스를 통치할 때 자기들이 키우고 교육시킨 베트남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래저래 1920년까지 프랑스는 식민지 라오스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럽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위급한 본국을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비어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이 라오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본의 회유에 라오스는 프랑스로부터 1945년에 독립선언을 합니다. 일본이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괴뢰 정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만주국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정치 제도는 입훈군주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패망으로 쿠데타 세력에 의해 정권이 바뀌는 등 라오스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가 다시 라오스로 돌아왔지만 이때는 이미 라오스에도 여러 세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프랑스파도 있었지만 라오 이사라라는 무장 독립 세력도 존재해 프랑스와 무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라오스는 프랑스에게 그리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쟁 물자의 병참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죠. 프랑스가 베트남과 전쟁에 치중하고자 라오 이사라에게 유화책을 쓰는데 루앙프라방 왕을 라오스 전체의 왕으로 격상시키고 라오스인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도 허락합니다. 하지만 1947년에 이뤄진 이 독립은 군사, 재정, 외교권이 없는 불완전한 독립이었습니다. 이때 불완전한 독립에 불만을 품은 라오 이사라 세력 중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친베트남, 친공산당 노선인 마텟라오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텟라오는 1950년 공식적으로 라오스 인민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합니다. 이후 1954년 베트남과 프랑스 사이에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명 디엔 비엔프 전투에서 프랑스가 베트남 독립운동 세력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덕에 옆에 있던 라오스도 자연스럽게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 후 라오스는 더 심각한 내전에 빠지게 됩니다. 기존의 우파 민족주의와 친베트남 성향의 공산당인 마텟라오의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중립화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비엔티엔의 3중 연립 정부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내전은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승리를 하는 1975년까지 계속됩니다. 독립 이전부터 계산하자면 거의 30년 가까운 내전이 라오스 국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초들의 희생과 내전으로 인한 국가 발전의 저해와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2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 즉 월남전에서 베트남이 승리함으로써 베트남과 손잡고 있던 좌파 정부인 바텔라우가 라오스의 정권을 잡아 1975년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하게 됩니다. 중국이 그랬고 베트남이 그랬듯이 라오스 역시도 라오스가 공산화된 이후에도 라오스 국민들의 시대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텔라우 정부가 중국보다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서 베트남과 중국 전쟁 때 베트남의 사주로 중국과의 단교를 선택합니다. 국가 자립 기반이 부족한 라오스는 내전 중에는 미국에서 지원을 받고 사회주의 국가로 바꾼 뒤에는 중국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나라가 고립되고 수많은 원조가 끊기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시작은 굉장히 힘이 들었고 국민들의 희생도 컸습니다. 게다가 미군의 주도로 만들어졌던 소수민족, 특히 반공 세력이었던 몽족의 반란까지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반란은 200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불안은 고의적이었던 지식인 계층과 기업가들마저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공산화 이전 미국과 태국에게 어떤 원조도 끊겼습니다. 예상하셨듯이 모든 경제의 집단화는 생각보다 효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많은 시련에 접하게 되고 라오스의 우방국이었던 중국과 소련의 지원도 끊기거나 미미해져 버렸습니다. 믿었던 베트남도 지 코가 석자였습니다. 라오스는 정말 힘든 시기를 맞이합니다. 라오스 정부는 결국 1986년 중국 베트남식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을 국가 주도로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라오스는 많은 우방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세계 최빈국의 지위는 탈출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있어서 라오스는 멀리 태국과 인도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라오스가 향후 10년, 20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오스 역사 5편을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오케알이었습니다.